우리 애가 좀 장난 좀 친 걸 가지고 피해자 코스프레는 참 잘도 하네요. 저는 솔직히 이 정도로 문제 될 거라고는 생각 못 했습니다. 애들끼리 싸우고 풀고 하는 거니까요. 싸움이요. 싸움은 양쪽이 주먹질해야 싸움입니다. 한쪽이 맞기만 하면 그건 폭력이지. 준호가 조금 더 어울렸으면 좋았을 텐데 소극적인 성격이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애가 소극한 게 문제요. 당신들이 무서워서 움츠러든 걸 성격 탓으로 돌리는 게 교육입니까? 내 말 잘 들으시오. 학교가 못 지킨 아이, 오늘부터 내가 지킬 겁니다. 그리고 두 분, 각오하시오. 이 일 여기서 안 끝납니다. 안녕하세요. 실제 일어난 사연을 각색한 인생이 저녁빛 사연 채널입니다. 오늘은 학교 폭력 당하는 손자를 위해 이만수 할아버지가 어떻게 당당하게 자신을 지키고 통쾌한 결말을 만들어냈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억울함을 극복하고 인생의 교훈을 담은 사연들을 꾸준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경북 안동, 해마다 가을이면 감이 주렁주렁 열리는 그 시골 마을 끝자락, 고즈넉한 산허리를 끼고 자리한 작은 과수원 하나가 있습니다. 이른 아침이면 짙은 물 한 개가 감나무 사이사이를 떠돌고 새벽달 구름 소리보다 먼저 깨어난 한 노인은 손에 흙 묻은 장화를 질질 끌며 과수원 한쪽을 조용히 거닙니다. 바로 올해 72를 맞이한 이만수 할아버지. 하얀 수염이 턱 아래까지 덥수룩하게 내려앉았고 세월에 깎인 이마엔 주름이 깊지만 손에 들린 전지가위와 똑바로 선 허리에는 여전히 묵직한 힘이 느껴집니다. 매일 새벽이면 가지를 어루만지듯 다듬고 정오 무렵이면 나무 그늘 아래 앉아 말없이 감히 바람 소리를 듣는 그 모습은 겉보기엔 평범한 시골 농부의 일상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이 노인이 한때 나라의 가장 깊은 곳, 바로 청와대 경호실에서 수십 년간 근무하며 대통령을 그림자처럼 지켜냈던 전직 경호부장이었다는 사실을요. 살아있는 권력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날마다 위협을 감지하고 단 한순간의 방심도 허락되지 않는 그 자리에서 그는 평생을 버텨냈습니다. 젊은 시절의 이만수는 국가가 먼저라는 신념 하나로 아내와 자식들 얼굴도 한 달에 한 번 겨우 볼 만큼 바쁘게 살았습니다. 긴급 상황 땐 사복 차림으로 시민들 사이를 누비고 때론 총소리보다 더 날카로운 눈빛으로 위험을 가로막았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명예로운 퇴직 후 화려했던 서울 생활을 뒤로하고 고향 안동으로 내려온 그는 오래된 흙집을 손수 고쳐 지붕을 올리고 선친에게 물려받은 감나무 밭에 새 생명을 불어넣으며 두 번째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나라보다 가족이 먼저이고 책임보다 함께라는 말이 더 가슴에 와닿는 시기입니다. 요즘 그의 하루는 손자 준호와 함께 시작됩니다. 할아버지, 이거 감이에요? 왜 이렇게 커요? 마냥 해맑게 웃으며 감을 따는 손자를 보고 있으면 대통령보다 소중한 존재가 바로 곁에 있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감나무 사이를 뛰노는 아이의 웃음소리가 그 어떤 경호 사이렌보다 마음을 더 깊이 울리고 작은 손이 그의 굳은 손을 꼭 잡을 때면 노인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아이 하나 지키는 게 지금 내 임무구먼. 겉으론 조용하고 느긋한 시골 노인이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엔 여전히 누군가를 지켜야 한다는 경호부장 시절의 사명감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명은 무엇보다도 손자 준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만수 할아버지에게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은 언제나 오후 3시 무렵이었다. 햇볕이 감나무 사이를 따뜻하게 비추고 학교를 마친
손자 준호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과수원으로 달려올 때 그 순간만큼은 고된 일손도 나이 든 무릎의 통증도 모두 잊혔다. 할아버지, 저기 감 위에 까치 왔어요. 장난기 가득한 얼굴로 소리치며 나무에 달린 감을 똑같이 따라 따보겠다고 제잘대던 아이. 가끔은 전지가위를 몰래 들고 와. 이거 저도 해봐도 돼요? 라며 할아버지 흉내를 내던 그 모습이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웠던지 이만수는 그럴 때마다 마음속으로 생각하곤 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과는 바로 저놈이 웃고 있는 이 순간이구먼. 그런데 언제부턴가 무언가 이상했다. 언제나처럼 감이 익어가는 계절이 왔건만 준호는 더 이상 과수원으로 달려오지 않았다. 대신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기라도 하듯 종종 걸음으로 집에 들어와선 말없이 방문을 닫고 방에 틀어박혔다. 밥상 앞에 앉아도 수저를 들지 않고 괜히 반찬만 툭툭 건드리다 말없이 일어서는 날이 잦아졌다. 가끔은 혼자 중얼거리듯 내가 뭘 잘못했지? 라는 말이 들리는 듯했지만 이만수는 일부러 못 들은 척했다. 혹시라도 아이가 마음을 열까 싶어서.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밖에서 일하다 늦게 들어온 그는 문틈 사이로 조용히 아이 방을 지나가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소리를 듣고 말았다. 준호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참지 못하고 흐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억눌린 듯 끊어질 듯 아주 작고 조용한 울음이었지만 그 소리는 이만수 할아버지의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다. 한참을 서 있다가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가 이불 너머로 아이의 등을 살며시 쓸어주며 물었다. 준호야, 무슨 일 있나? 학교에서 누가 뭐라 하디? 괜찮다. 말해보거라. 그 말에 준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푹 숙였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눈물이 볼을 타고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 조용한 눈물은 오히려 울부짖는 것보다 훨씬 더 이만수의 가슴을 죄어왔다. 잠시 후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몇 달 전부터 반 친구들이 계속 자신을 괴롭혀왔다는 것. 처음엔 그냥 장난인 줄 알았지만 점점 심해져서 교과서에 낙서를 하거나 도시락을 숨기기도 했고 심지어는 화장실에서 밀치며 욕설을 하는 일도 있었다고 했다. 가장 견딜 수 없었던 건 담임 선생님에게 용기 내어 말했을 때 돌아온 반응이었다. 그냥 너랑 좀 안 친한 거지. 애들끼리 장난일 수도 있잖니. 그 한마디에 준호는 세상이 자기 편이 아니란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 얘기를 들으며 이만수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다. 한때 대통령의 생명 하나를 지키기 위해 밤을 새며 상황실을 지켰고 폭탄 위협이 있던 날에도 단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임무를 완수하던 그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든 걸 놓아버리고 싶을 정도로 무너졌다. 그동안 자책했다. 애가 사춘기인가? 요즘 애들은 원래 저런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아이의 변화에 뚜렷한 조치를 하지 못한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하지만 지금 이만수는 알았다. 지금 이 아이는 장난이 아닌 폭력 속에서 외롭게 버티고 있었고 그 어떤 어른도 아이 편에 서주지 않고 있었다는 걸. 그 순간 조용히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깨졌다. 과거 수많은 위협 앞에서도 차분함을 유지했던 그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손에 든 전지가위 대신 무거운 분노를 움켜쥐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이만수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감나무 가지를 손질하다 말고 장갑을 벗고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늘 그러하듯 조용한 새벽이었지만 그의 걸음에는 평소와는 다른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오래전 청와대 회의에 참석하기 전처럼 셔츠 단추 하나하나를 정갈히 잠그고
서랍 속 깊이 넣어두었던 검은색 중절모를 꺼내 머리에 눌러 쓰던 그는 거울 앞에서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경호부장이 아니라 하레비로 간다. 학교에 도착했을 땐 아직 등교길이 한산했습니다. 교무실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서자 교사 몇몇이 놀란 눈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고 이만수는 담임 선생님의 이름을 또렷이 말하며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잠시 후 작은 상담실로 안내된 그는 다소 불편한 표정을 짓고 들어오는 담임과 마주 앉았습니다. 예의 바른 듯하지만 어딘지 건성건성인 태도, 말을 꺼내기도 전에 먼저 시계를 흘끔 보는 습관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만수는 손자의 이야기에서 들었던 모든 상황을 침착하게 꺼냈습니다. 준호가 학교에서 겪은 일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담임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두 손을 모았고 곧 한숨을 쉬며 말했다. 글쎄요. 요즘 애들 사이에선 흔한 일이거든요. 아이들끼리 다투기도 하고 조금 장난도 치고 그러는 거죠. 솔직히 준호가 좀 예민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만수의 손등에 핏줄이 선명하게 솟아올랐고 무릎 아래 다리에 힘이 잔뜩 들어갔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빛은 서서히 경호실 시절의 그 날카로운 빛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입을 다문 채 한참을 바라보다 이만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예민한 아이를 보호하는 게 학교 아닌가요? 그게 교육 아닙니까? 그 말에 담임은 눈을 피하며 저도 노력은 했습니다만 하며 얼버무렸고 그 모습에서 이만수는 더 이상 아무 기대도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뒤 학교는 형식적인 학부모 면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양측의 부모가 참석하는 공식적인 자리라며 서로의 입장을 듣고 문제를 풀어보자고 했지만 시작부터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가해 학생의 부모 중 한 명은 명품 가방을 옆에 내려놓으며 팔짱을 끼고 앉았고 다른 한 사람은 의자에 비스듬히 앉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이쪽을 제대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준호의 이야기를 들은 후 한 어머니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애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집에서는 천사예요, 천사. 괜히 준호가 유난 떠는 거 아닙니까? 요즘 애들은 원래 좀 거칠잖아요. 또 다른 아버지는 피식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애가 좀 맞을 짓을 한 거겠죠? 요즘엔 다 그런 시기예요. 그걸 가지고 뭘 이렇게까지 크게 만들려고 하십니까? 그 순간 옆에 앉아있던 준호는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고 작은 손으로 바지 주머니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한마디도 묻지 않았지만 이만수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이의 마음 속에 지금 또 하나의 상처가 새겨지고 있다는 걸. 그 작고 말라붙은 손가락 끝이 부르르 떨리는 모습을 본 순간 이만수의 가슴 한켠에서 탁 하고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눈앞이 순간 어두워질 만큼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는 끝까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히 낮고 깊은 목소리로 아이의 손등을 감싸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괜찮다. 준호야, 오늘 이후로는 이제 절대 너 혼자 아니다. 그 말과 함께 이만수의 뇌리에는 몇 해 전 손자가 처음으로 그를 할아버지라고 불렀던 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손으로 어른의 손가락 하나를 꼭 쥐며 웃던 그 순한 눈망울. 지금은 상처받아 무너진 그 아이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 그게 이만수 할아버지의 마지막 사명이 되리라는 걸 그는 그 순간 뼛속 깊이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이만수 할아버지는 저녁밥을 입에 대지도 못한 채 마당가로 나와 오래된 평상에 앉았습니다. 겨울로 접어든 시골의 밤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고 별빛조차 흐리게 비치는 어두운 하늘 아래
감나무 가지들이 바람에 실려 부스럭거리며 속삭이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온 집안이 고요했지만 이만수의 귀에는 마루 안쪽 방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숨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이불 속에서 참고 울다 지쳐 조용히 흐느끼는 손자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울음은 날카롭지도 않았고 격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한 흐느낌이야말로 이만수에게는 가장 깊은 슬픔이자 가장 큰 분노였습니다. 세상 그 어떤 위협보다 무서운 건 이렇게 작고 여린 생명이 혼자 견디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할아버지로서, 어른으로서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그는 그 순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난 이만수는 말없이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벽장 구석, 수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았던 서랍을 열고 손끝으로 조심스레 천을 더듬었습니다. 거기엔 과거 청와대 시절 공식 행사에 참석할 때만 입던 고급 정장 한 벌이 고이 접혀 있었습니다. 그 옷을 꺼내 들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주름진 눈가 너머로 비친 자신의 모습에 잠시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정장의 어깨선은 시간이 지나 살짝 내려앉았지만 단추를 하나하나 잠글수록 이만수의 등은 곧게 펴졌고 눈빛은 다시 예전에 그건 나라의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던 경호부장 이만수의 냉철한 눈빛으로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하늘은 잔뜩 흐렸고 차가운 바람은 코끝을 얼게 만들었지만 이만수의 걸음은 단단하고 흔들림 없었습니다. 준호는 작은 가방을 맨 채 문 앞에 서 있었고 여전히 불안한 눈빛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눈을 마주친 이만수는 말없이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무섭더라도 이제 너 혼자 아니야. 오늘은 할아버지가 함께 가줄게. 그 한마디에 준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작은 손이 천천히 이만수의 굳은 손바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손을 잡는 순간 이만수는 말할 수 없는 책임감과 뜨거운 결심이 손끝을 타고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나란히 걸었습니다. 한겨울의 찬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회색빛 하늘 아래 교문은 차갑게 굳어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마치 세상이 멈춘 듯 고요했고 두 사람의 발걸음엔 어떤 힘도 막을 수 없는 단단한 의지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 작고 따뜻한 손을 지키기 위해 오늘 이 길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 이만수는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손자가 아닌 내가 살아온 모든 시간과 신념을 걸 수 있는 존재를 위한 걸음이었습니다. 회색빛 하늘 아래 교문 앞에 선 이만수 할아버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정장을 입고 서 있는 그의 모습에 지나가던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슬쩍 눈길을 주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의식하지 않는 듯 느릿하면서도 고든 걸음으로 학교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교무실 앞 복도를 걷는 그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간 익혀온 위기 상황 속 경호 동선처럼 단단한 흐름이 숨어 있었다. 좌우를 흘끗 보며 주변을 스캔하는 눈빛, 작은 소음에도 흔들림 없는 표정, 오랜 시간 훈련과 실전을 오간 사람에게서 나오는 독특한 분위기였다. 그는 교장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고 주먹을 살짝 쥐었다 폈다 하며 마음을 다잡은 뒤 문을 또박또박 노크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인 채 들어서는 이만수를 본 교장은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첫 인상은 분명 정장 차림의 노인이었지만 눈빛과 자세에서 풍기는 낯선 기운에 잠시 말문이 막힌 듯 보였다. 이만수는 천천히 교장 맞은편 자리에 앉으며 말없이 손등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다. 이만수라고 합니다. 제 손자 준호 때문에 뵙자고 왔습니다. 교장은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아, 준호 학생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라고 되묻는 동시에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상황이라 여겼는지 시계를 슬쩍 바라보았다. 그러나 이만수는 그 시선조차 놓치지 않고 단호하게 말문을 열었다. 제 손자가 몇 달째 같은 반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실을 아이가 담임에게 여러 번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호 조치가 없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민하다. 아이들끼리 장난이라는 말로 상황을 축소하고 부모에게도 제대로 전달된 적이 없습니다. 거기다 가해 학생들의 부모는 뻔뻔한 태도로 오히려 피해자인 아이를 탓하고 있지요. 조용한 어조였지만 이만수의 말은 하나하나 칼날처럼 정확하고 냉철하게 박혔다. 교장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애써 표정을 풀고 대답했다. 제가 그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담임 선생님과 좀 더 상의해보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만수는 천천히 손을 들어 책상 위에 탁 하고 올렸다. 그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교장실 안에 뚜렷하게 울려 퍼졌고 순간 공기가 얼어붙은 듯 정적이 흘렀다. 교장 선생님, 저는 평생 그 누구보다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학생 하나가 수개월 동안 괴롭힘을 당했고 학교는 방관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행정미비가 아닙니다. 아이의 삶을 지켜야 하는 교육자의 책임입니다. 교장은 목을 가다듬으며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하고 말끝을 흐렸고 이만수는 잠시 침묵하다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다. 이 아이는 단지 제 손자가 아닙니다. 여기선 수많은 아이들 중 하나일지 몰라도 아이 한 명 한 명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학교는 아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고 어른은 그 책임에서 도망쳐선 안 됩니다. 그 말에 교장은 더 이상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손가락으로 무의식 중에 서류 끝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던 이만수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천천히 꺼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명확한 조치를 약속하지 않으신다면 저는 이 사안을 교육청에 정식으로 제기하고 지역 언론 및 교육 관련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학교의 대응을 있는 그대로 알릴 생각입니다. 현직에 있을 땐 나라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단 하나뿐인 손자의 마음을 지키는 게 제 임무입니다. 그 어떤 수고도 절대 마다하지 않을 겁니다. 순간 교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고 방 안의 공기마저 정지된 듯했다. 말 한마디 없이 공간 전체를 가득 채운 것은 다름 아닌 진심과 책임감이었다. 이만수의 말은 꾸짖음도 협박도 아니었다. 그저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사람의 한결같은 의지와 무게였다. 그리고 그 무게 앞에 교장은 마침내 고개를 숙였다. 이만수 할아버지의 단호한 한마디는 조용히 골마가던 학교 안의 공기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겉으론 평온했지만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일이 묵인되고 방관됐는지를 학교 스스로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교장은 급히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고 교사들과 행정팀, 생활지도부가 모두 모인 회의실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동안 조용히 지나가길 바랐던 담임교사의 대응 문제가 공식 안건으로 올라왔고 마침내 학교는 그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여 담임을 다른 학급으로 전보 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해 학생들에게는 교칙에 따른 엄중한 징계가 내려졌고 학교 전반에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긴급히 도입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피해자의 호소를 예민함으로 넘기던 분위기가 바뀌었고 학생들 사이에서도 이제는 함부로 해선 안 된다는 자정의 기운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해 학생들의 부모들 역시 더 이상 변명으로 빠져나갈 수 없었고 교장과 상담 교사의 중재 아래 이만수 할아버지와 준호 앞에 서서 정식으로 사과문을 낭독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만수는 그 자리에 앉아서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오직 준호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과가 진심이든 아니든 지금 중요한 건 이 아이가 다시 자신을 믿을 수 있는 세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곧장 더 큰 결심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교육청 민원실을 찾아가 상담을 신청했고 준호의 심리적 회복과 학교 생활 적응을 위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안동시 외곽에 있는 한 작은 초등학교를 추천받았고 그곳은 학생 인성 지도와 따뜻한 학급 분위기로 지역에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이만수는 직접 발품을 팔아 그 학교를 찾아가 교장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었고 학급 분위기와 교사 철학, 또래 아이들 성향까지 확인한 뒤 전학 절차를 밟았습니다. 며칠 후 새로운 교복을 입고 조금은 어색하지만 반듯하게 단추를 잠근 준호가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아이는 오래간만에 스스로 옷깃을 여미며 웃었고 이만수는 그 옆에서 가만히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학교 가는 길, 준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친구들 생길 수 있을까요? 그 말에 이만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친구는 말이지, 너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이지. 그런 친구, 이제는 곁에 생길 기다. 걱정 말거라. 학교 운동장 앞에 도착하자 준호는 가방을 메고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발걸음이 조심스러웠지만 담임 선생님이 반갑게 맞이해주자 이내 그의 표정에도 살짝 빛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기적처럼 준호는 처음으로 새 친구와 함께 웃으며 축구공을 차고 있는 모습으로 할아버지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날 오후 과수원 돌담에 앉아 있던 이만수는 손자 준호가 친구들과 깔깔거리며 뛰노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이 지나 봄이 막 움트기 시작한 들녘엔 감나무 가지 사이로 따뜻한 햇살이 내려앉았고 어디선가 새들이 노래하듯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 속에서 웃고 있는 손자의 얼굴은 예전보다 더 단단해 보였고 더 밝아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세상이 다 지켜주지 못해도 한 사람이라도 끝까지 지켜주면 되는 기라. 그게 어른이고 그게 가족인 기다. 그 순간 이만수의 눈가에는 말없이 번지는 눈물이 고였지만 그 표정에는 후회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직 진심으로 안도하는 삶의 끝자락에서 진짜로 무언가를 해낸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깊은 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늦은 오후, 안동 들녘의 감나무 밭엔 봄의 기운이 가만히 깃들기 시작했다. 바람결에 실려오는 흙냄새와 갓도단한 풀잎의 싱그러움 속에서 이만수 할아버지는 과수원 돌담에 천천히 등을 기댔다. 등 뒤로 전해지는 돌담의 거친 온기,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 그리고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들려오는 운동장의 소란스러운 웃음소리. 그 모든 것이 오늘따라 참 특별하고
또 따뜻하게 느껴졌다. 담 너머 새로 전학 간 학교 운동장에선 손자 준호가 친구들과 함께 뛰어다니고 있었다. 까르르 웃으며 누군가와 장난을 치고 바람을 가르며 공을 쫓고 친구의 손을 덥석 잡아 함께 달리는 그 모습은 더 이상 눈치를 보거나 움츠린 아이가 아니었다. 그 아이는 다시 어린아이가 되어 있었다. 무언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웃음을 숨기지 않는 아이. 그 모습은 마치 얼어붙은 겨울을 지나 긴 기다림 끝에 처음 피어나는 들꽃처럼 보는 이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드는 풍경이었다. 이만수는 그 모습을 한참이나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저 손자를 지켜보는 일, 그 한 가지만으로도 세상의 모든 의미가 응축되는 것만 같았다. 굽은 허리, 깊어진 주름살,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두 손. 이제 그는 더 이상 예전처럼 강하지도 빠르지도 않지만 그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했다. 수십 년을 나라의 심장부에서 지켜낸 책임과 사명,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강철 같은 정신력이 그를 버티게 해줬지만 정작 인생에서 가장 벅차고 값진 순간은 바로 지금 이 자리, 이 아이가 웃고 있는 지금이라는 사실을 뼛속 깊이 깨달았다. 바람이 한번 살며시 지나갔다. 감나무 가지 사이에 걸린 햇살이 흔들리며 따스한 그림자를 드리웠고 그 틈 사이로 이만수는 하늘을 천천히 올려다보았다. 한때는 청와대 옥상에서, 때로는 대통령 뒤편에서 보았던 그 하늘이 지금은 너무도 다르게 보였다. 권력도, 명예도, 지위도 지금 이 아이의 웃음만큼 값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잠시 후 그는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띠며 천천히 속삭이듯 중얼거렸다. 혼잣말이었지만 그 말은 오래도록 마음속에서 울림이 되었다. 진짜 힘은 지켜야 할 사람이 있을 때 나오는 거지. 그래, 내가 아직 살아있는 이유가 바로 저기 있구먼. 그 순간 따뜻한 바람 한 줄기가 이만수의 옷깃을 스치고 지나가며 감잎을 부드럽게 흔들었다. 마치 누군가 그 말에 응답이라도 하듯 가지 끝에서 잎들이 서로를 살며시 부딪히며 조용한 박수를 보내는 듯했다. 과수원 전체에 번지는 그 고요하고 평화로운 기움 속에서 세상의 소라는 잠시 멀어졌고 오직 한 노인의 삶과 사랑만이 고요하게 피어올랐다. 그렇게 그날 그 과수원엔 말없이 큰 사랑이 피어 있었고 그 안에는 한 아이의 용기와 한 어른의 지켜낸 마음이 따뜻한 바람이 되어 오래도록 머물렀다. 여러분은 이만수 할아버지의 용기 있는 대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꾸준히 따뜻하고 감동적인 실화 사연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공감 가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